예, 어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했고, IS 곡선과 LM 곡선의 그 기울기에 관한 얘기는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케인즈하고 고전학파 얘기는 잠깐 했었어요. 그거부터 잠깐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재정통화정책에 대해 조금만 더 하고 총공급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IS-LM 모형에서 이 IS-LM 모형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IS-LM의 기울기는 이 RY 평면에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우상향하긴 하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탄력적이라든가 비탄력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와 균형 산출량이 결정이 되고, 재정정책을 쓰면 IS 곡선이 움직이고 통화정책을 쓰면 LM 곡선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장정책을 쓰면 전부 다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문제는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재정정책을 쓰면 정부유치를 늘리면 재정정책을 쓰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결론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은 증가하고 IS가 IS0가 IS1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하고 이자율은 최초의 수준보다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소득도 증가하고 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에 따른 소득의 증가 이래서 이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에 따른 소득의 증가 이거를 승수 효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투자가 뭐의 감소함수니까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감소해서 정부 지출 증가는 정부 부문을 증가시키고 투자는 민간 부문이니까 이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의 확장이 민간 부분에 위축을 가져온다. 이걸 구축 효과라 그랬어요. 구축 효과. 그래서 승수 효과하고 구축 효과 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율과 산출량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구축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요 IS 곡선이 우측 가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LM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라면 여기 LM0 이렇게 LM1 이렇게 해서 LM이 만약에 수직의 형태였다면 여기가 균형점인데 이제 LM이 수직이면 IS가 우측 갔을 때 요런 점이 균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B'점 이렇게 한번 해보면 B점에 비해서 이자율은 더 상승하고 이렇게 이자율은 더 상승하고 그리고 결국은 소득 증가 부분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LM이 어떨 때? 우상향할 때는 LM이 우상향할 때는 이렇게 소득의 증가가 일정 부분 지금 나타나죠. Y1으로 처음에 소득이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이자율 상승하면서 소득 증가는 어디 정도 나타나지만 B'점에서는 완전히 다 구축돼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음에 여기까지 승수가 나타나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일부 구축이 나타나는 거고 일부가 소득이 좀 감소하는 거고 요거 이자율이 더 상승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여기를 부분 구축이라 그러고, 부분 구축. 여기까지 가면 완전히 구축됐다. 완전 구축. 구축 효과는 일부만 구축될 수도 있고 다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구축과 완전 구축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LM 곡선의 기울기다.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부분만 구축되고 수직이면 완전히 구축된다. 그런데 이렇게 LM이 완만하다고 생각하는 학파가 누구고? 케인즈고, LM이 수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파는 고전학파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을 썼을 때 IS가 우측 가면서 일부만 사라진다고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고, 다 사라져버리고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고전학파는 LM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수직의 형태다. 따라서 소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구축 효과가 완벽하게 나타난다. 완전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완전 구축 효과라는 것은 재정정책을 써봐야 전부 다 전혀 효과가 없는 재정정책의 무력성, 이렇게 완전히 효과가 없는, 전혀 효과가 없는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한다. 고전학파는. 케인즈는 일부가 구축이 된다라도, 일부 구축된다 하더라도 소득 증가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승수 효과를 케인즈는 강조하는 것이고, 승수 효과를, 고전학파는 구축 중에 완전하게 다 구축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전학파를 가지고 재정정책을 효과를 분석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개형만 하나 그려두면, LM이 수직이고 IS가 이런 형태로 IS가 우측하면 이게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소득 변화는 전혀 없는, 이자율만 상승하고 R0에서 R1으로 요 이자율만 상승하고 소득 변화는 전혀 없는 완전 구축 효과. 요 점이 0점에서 1점으로 간다거나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그래서 LM이 수직이어서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게 완전 구축 효과다. 케인즈의 경우는 LM이 이제 수직의 형태를 극단적인 형태의 고전이라고 한다면, 요 극단적인 형태의 고전 학파라고 한다면, 케인즈는 극단적인 형태의 케인즈는 수평이다. LM이 이렇게, 여기에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예요. 어제 그래서 이걸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 했어요. LM이 수평이면 유동성 함정. 여기서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구축이 전혀 없는, 소득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구축이 전혀 없는 이런 승수 효과만 나타난다. 여기는 승수 효과만 나타나고 여기는 구축 효과만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극단적인 고전학파, 극단적인 케인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다. 재정정책에 관한 이것까지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통화정책을 좀 보면 ISLM에서 여기 재정정책 있었나요? ISLM 모형 첫 번째 재정정책. 두 번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보면, 이 RY 평면에 똑같이 일상적인 IS 곡선과 LM 곡선을 그려보면, 이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상품화폐의 동시균형이 달성되고 R0, Y0.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확장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우측으로, 긴축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건데, 이 재정정책과 다른 점은
이자가 이제 확장 정책을 쓰면 이자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LM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확장 통화 정책을 썼더니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되고 B점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소득은 증가한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LM 곡선이 어떻게 되고 우측으로 가고 우측 이동 LM0가 LM1으로 간다. 이렇게 이 우측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 봤더니 똑같이 표현을 해봅시다. 이자율은 이렇게 떨어졌고 소득은 이렇게 증가했다. 요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소득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확장 재정정책이든 확장 통화정책이든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득의 증가라는 유효한 결과를 가져온다. 통화정책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자율 상승 때문에 민간 투자가 구축이 된다면 여기는 이자율 하락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죠. 요 이자율이 요건 하락하고 투자는 증가하고. 그래서 이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를 요 투자의 증가에서 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승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 투자 증가가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투자 승수 효과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로 나온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조금만 더 나누어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A점에서 소득 변화 없이 사실은 경로를 한번 두 개로 나눠보면 이자율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일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사실은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우리가 LM을 어떤 곡선에서 도출했어? LM을 유동성 선호설에서 도출했죠. 유동성 선호설에서.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에서 보면 확장 통화 정책을 한번 보면 여기 RY 평면에 R P분의 M 실질 통화량 평면에 화폐 공급은 이렇게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머니 서플라이 물가가 주어져 있고 실질 통화량이다. 이게 화폐 수요는 어제 무슨 화폐 수요하고 무슨 화폐 수요?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하고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돼서 감소하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줄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느는 이런 역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소득과 이자율 함수인데 이자율은 여기 평면에 있으니까 수익축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소득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A점에서 이자율은 R0, 실질 통화량은 P분의 M0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최초의 A점에서. 이 상태에서 통화량을 팽창을 시켜보면 이 물가는 주어져 있어요. 물가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모형에서. 그러니까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실질 통화량이 늘죠. 그래서 우측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실질 통화량이 P분의 M0S에서 M1S로 이렇게 실질 통화량이 늘고 새로운 균형점은 요 B점이다. 그래서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R1으로 요게 실질 통화량이 P분의 M1으로 이렇게 실질 통화량이 지금 늘었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상태에서 요 소득의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자율만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자율만. 이 상태까지 간 게 지금 이거야. 이자율만 뚝 떨어져. 그러면 이자율 하락은 뭘 가져온다고? 투자를 증가시켜서
소득을 증가시킬 텐데 그 소득이 증가하면 이 화폐 수요가 또 변한다는 거예요. 화폐 수요가 변했는데 최초의 이자 수준보다는 어때? 최초의 이자 수준 R0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니까 최초의 수준보다는 이자율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이동폭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려보면 L''을 이렇게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갔을 때 최종 균형점이 이런 점 C점인데 C점. 최초의 A점보다는 더 낮게 결정이 돼야 돼. 요렇게. 그래서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 할 때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화폐 시장 유동성 선호서라고 나중에 개방 경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외환 시장을 공부해요. 그 외환 시장에서 요거와 가치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게 화폐 시장, 외환 시장의 동시 균형 분석을 나중에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ISLM BP 모형만큼이나 많이 씁니다. 이 모형을.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하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어제 이거 두 개 평면을 같이 그려서 화폐 시장 화폐 정책을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자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를 이자율이 뚝 떨어졌다가 먼저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들을 굳이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IS 곡선은 소비가 Y-T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 투자는 이자율 감소함수죠. 정부지처럼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LM 곡선은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고 요게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를 함수라 그랬어. 이렇게. 이 동시균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세요. 이거 일일이 여러분 다 몰라도 경로를 한번 생각만 좀 한번 해보시라고. 동시균형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은 첫 번째 가정이 ISLM 모형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가 경직성 모형이야. 물가 고정되어 있어. 케인즈하고 고전학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물가가 고정되어 있냐, 물가가 신축적이냐, 이게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차이예요. 이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확장 통화 정책이니까.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느니까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렇죠?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줘야 돼. 그래야 균형이니까. 요 해소시켜 주려면 화폐 수요도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늘어야 균형을 회복할 텐데 이 느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 소득이 늘어야 화폐 수요가 늘고 이자율은 떨어져야 화폐 수요가 늘고 그런데 소득은 아까 먼저 변해 안 변해? 먼저 안 변하고 이자율가 먼저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변수지만 소득은 사실상 이제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게 다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일단 요 이자율이 어떻게 돼? 뚝 떨어지면서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되고 요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초과 공급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 이자율 하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LM 곡선은 지금 균형을 회복했어. 그런데 이 이자율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IS 곡선에도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IS 곡선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경로는 지금 LM 곡선에서 있는 단계야. 이게 좀 여러분 좀 처음 공부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이자가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 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하세요. 이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해. 그러면 그 투자가 총 수요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총 수요와 뭐가 맞아떨어져야 총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균형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서야 소득이 증가한다 이것이.
이 소득의 증가가 요 화폐 수요를 늘린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땡인가요? 여기로 또 와. 여기 충격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동시균형 분석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온단 말이죠. 어디로 와요? 소득의 증가요. 그러면 그 소득 증가는 화폐 수요를 늘릴 거니까, 여기 이자율이 일정 부분 상승해서 균형을 회복한다. 여기까지. 응? 자, 충격은 어디서 왔는데? 처음에 충격은 여기 화폐 부문에서 처음 왔는데, 이 충격이 화폐 시장을 균형시키고 동시에 생산물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화폐 시장까지 돌아오는 이 경로가 뭐라고? ISLM의 동시균형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 순서대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 한 장을. 그래서 요걸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수식을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익숙하게 자꾸 한 번 보면 안 되는 것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모형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ISLM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주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순서대로 생각했더니 첫 번째는 지금 통화를 늘렸을 때 첫 번째 요 1번 통화량이 증가하고, 여기 두 번째요, 요거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떨어지고 화폐 시장 균형이고, 이 말이에요. 요 이자율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떨어지고 화폐 시장의 균형이고, 이게 2번이야. 여기서 요로 온 것은 LM 곡선상의 이동이니까 화폐 시장의 균형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다시 저 위에 노란색이요,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가 이제 여기로 가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 소득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자율을 일부 또 상승시켰잖아요. 이자율을 일부 상승시켰어요. 여기서 여기로. 그래서 이 경로들을 이제 처음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냥 LM 우측 간다. 이자율 하락하고 소득 증가한다. 이게 끝인데 그걸 안에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이 경로들이 좀 복잡한 경로들이 있어요. 한 번 들으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걸 이제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쪽에서 이제 기울기 얘기를 했었는데, 수직, 뭐 수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래 얘기를 잠깐만 하면, 마지막으로 LM이 저기처럼 수직이고 수평인 상태가 있고, IS도 수직일 수도 있고 우하향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특이한 형태를 우리가 또 좀 봐보면, 고전학파 케인즈의 생각들을 좀 봐보면, LM은 똑같다고 우리가 해봐요. 그런데 IS의 기울기를 좀 달리 해봅시다. LM은 이렇게 똑같아. LM은 이렇게 생겼는데 IS의 기울기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하다, 이렇게. IS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다. 오늘 통화정책 효과를 지금 분석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IS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를 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자. 처음에 이런 A점에서 이자율은 R0고 산출량은 Y0고, 통화를 팽창시키면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 갑니다. LM0에서 LM1으로. 그러면 IS가 완만할 때는 이런 점이고요, 가파를 때는 이런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될 거야. IS가 이렇게 가파른 상태하고
완만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각각 다른데, 자, 완만하면 B점이니까 이자율은 어때요? 조금 떨어지고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가파르면 이자율은 많이 떨어지고 소득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정책 효과를 통화 정책이라 그래서 이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게 지금 정책이 유효하냐, 강력한 효과를 갖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IS가 어떨 때 가파를 때는 소득의 증가폭은 적고, 요 완만할 때는 소득의 증가폭이 지금 크다는 건데, 통화정책 효과가 뭐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IS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고, IS 곡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고전학파와 케인즈가, 고전학파는 IS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다고? 완만하다고 말하고, IS가 어때요? 완만해. 그리고 케인즈 학파는 IS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파르다. 이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이유를 케인즈가 이자율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전혀 안 받으면 IS가 수직일 건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리트 이 가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투자가 기업가의 동물적 직관에 의해서 결정되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보면은 투자를 안 할 거고, 낙관적으로 보면 투자를 늘리는 이런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동물적인 직관, 혹은 동물적 감각, 뭐 이렇게도 말하고, 동물적 충동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없이 기업가의 직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서 결정되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투자가. 그래서 오늘 물었는데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다, 케인즈의 학파는. 이랬을 때 가파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어떤 정책? 통화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적다 이거 말이에요. 가파르니까 케인즈는. 고전학파는 통화 정책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IS 곡선의 형태라고 하면, LM은 아무리 우측으로 보내봐도 이자율만 뚝 떨어지지 뭐의 변화가 전혀 없어? 이자율만 뚝 떨어지지 산출량 변화가 전혀 없어. 이게 극단적인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죠. 쓰나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다. 그럼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써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 통화량을 늘렸을 때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최종적으로 이 산출량, 실물 경기까지 가는데, 이 실물 경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가변적입니다. 굉장히 길고 가변적인데, 여기에 가격 경로도 있고, 뭐 양적 경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어. 가격 경로, 양적 경로, 뭐 신용 경로, 뭐 여러 가지 환율 경로, 여러 가지 자산 가격 경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경로들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안정화 정책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하여튼 여기는 뭐지? 이자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뭐가 늘지 않다면,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요 통화량이 증가시켰는데 실물로 안 가는 거지. 중간에 다 단절된 거야. 중간에 여기서 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로가 이 이자율 경로로 보통 이자율 변화가 투자를 변화시키고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소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가 단절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투자가 변했지만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자율이 아예 변하지 않아서, 이자율이 아예 변하지 않아가지고 유동성 함정 상황이 있어요.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서 투자가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중간에 단절이 돼버리면 통화정책이 실물로 전혀 가지 않는다. 우리가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누가 하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하는데, 한국은행이 이걸 결정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금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매월 모여서 통화량을 늘리자, 줄이자 하면 그냥 늘리고 줄이는 거야. 이건 쉬워. 그런데 이걸 이제 정부 부문 내의 내부 시차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화량을 늘려도 이게 실물까지 가는 경로가 굉장히 길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정책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보는 ISLM 모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여기 격가지들을 많이 치게 됩니다. 실제 그 정책 효과가 나냐, 아니면 실제 정책 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어제 했던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9장 바로 가겠습니다. 9장. 거시경제 총공급 부분을 보면 9장의 왼쪽에 목차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번의 그 노동시장에다 동그라미, 노동시장. 그리고 옆에다가 노동시장 평면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노동시장 평면을 하나 그려놔. 노동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명목임금 평면에 그리든지 실질임금 평면에 그리든지 상관없어. 노동수요 곡선, 공급 곡선, 레이버 디맨드, 레이버 서플라이. 레이버 디맨드는 우하향하고 레이버 서플라이는 우상향하겠죠. 첫 번째,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볼 거예요. 미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노동수요는 쉬워. 이미 봤어. 거기 노동시장의 제일 밑에 보면 1.4에 총공급이란 게 있네요. 노동시장에서 뭐가 도출된다고? 총공급 곡선이 도출됩니다. 노동시장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돼. 두 번째는 그 총공급과 물가 이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 학파들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2번부터 이제 학파 논쟁인데, 그 2.1에 노동자의 화폐 완상, 동그라미. 화폐 완상, 땡땡하고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 학파. 노동자의 화폐 완상, 케인즈 학파. 두 번째, 그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것도 케인즈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케인즈 학파 모형을 나중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새 케인즈 학파가 이 하방 경직성을 케인즈는 직관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노동시장에 보니까 명목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더라. 이런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고 케인즈는 새 케인즈는 이걸 나중에 이제 임금 계약 모형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임금 계약. 노사가 합의해서 한 달 동안 임금 안 바뀌더라.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1년 동안은 안 바뀌더라. 계약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게 임금이 고정돼 있다는 의미를 임금 계약 모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볼 거고. 그래서 2.1과 2.2는 전부 다 케인즈 학파예요. 케인즈 학파의 견해고, 단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기 총공급. 이 단기 총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AS가 우상향합니다. AS가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해. 그 이유들을 다 배울 거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2.4 보니까 장기 총공급 곡선이 있는데,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입니다.
수직이야. 그래서 그 옆에다 평면을 그려서 총 공급 곡선의 형태가 결론이에요. 결론. 앞으로 다 할 거란 얘기예요. 총 공급 곡선은 어떤 평면이죠? 물가 산출량 평면에 AS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가하고 산출량 평면에 이렇게 수직의 AS도 있고 우상향하는 AS도 있다. 이렇게 AS가 수직도 있고요. 우상향하는 AS도 있어. 그런데 이 우상향하는 것은 쇼틀런 그래서 SAS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쇼틀런에서 SRA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 쓰면 돼요. SAS 혹은 SRAS. 여기 장기 AS는요, 롱런 그래서 LAS 이렇게 쓰기도 하고 LRAS 이렇게 쓰기도 하고 롱런 AS. 그래서 요 단기하고 장기 AS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이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 학파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모형들이 노동시장에 나와. 요게 결론이고요. 거기 합리적 기대와 총공급 곡선이 있는데 합리적 기대 밑줄 긋고요. 합리적 기대는 새 고전 학파든 새 케인즈 학파든 다 인정합니다. 원래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 새 고전 학파의 루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 루카스 앞에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무슨 루카스야? 스타워즈를 열심히 본 사람은 앞에 뭐가 붙죠? 조지가 붙는데 여기는 누굴까? 그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R 루카스. 루카스가 주장하는 이 합리적 기대를 새 고전학파든 새 케인즈 학파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3.1 보면 물가 예상 착오와 총공급 곡선 이건 누구 거냐면 뉴 클래시컬 NC 새 고전학파입니다. 뉴 클래시컬 새 고전학파. 그 다음에 가격 경직성과 총공급 곡선 이게 뉴 케인즈 아니에요. 새 케인즈 학파. 그래서 이 모형 여기 이제 정운찬 저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어느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 그 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기초만 하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다른 장으로. 그렇지 않고 다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이게 잘 한 장만 보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기가 좋은 책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할 거예요. 요 노동시장부터 지금 볼 텐데 요거 지우겠습니다.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했던 게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가정을 집어넣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고전학파 케인즈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전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제 가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307페이지 보면 307페이지 생산함수가 있는데 이 생산함수 수평축 보세요. 수평축 왼쪽 그래프 보면 노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그렇죠? 우상향하니까 늘지. 그런데 정비례로 늘어요? 아니면 점점점 감소하면서 늘어요? 점점점 감소하면서 늘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뭐한다?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에 거기 A번 되어 있는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산출량도 적고 고용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산출량도 많고 그래서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Q equal F L K인데 K는 주어져 있고 노동 투입량이 늘면 들수록 산출량이 늘는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다. 그래서 거기 9.1 보면 Y equal Z F K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K 반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고 L은 가변 투입 요소고 Z는 뭐예요? 그 Z. 그 밑줄 그어봐요. Z가 뭔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준. 이거를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준, 뭐 교육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른다. Z 값이에요. 여러분 기술 진보가 있으면 이게 변해. Z 값이. 기술 진보가 있으면. 그 옆에 한계 생산 체감에다가 체크를 해두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 자본량과 기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늘어요? 추가적으로 노동이 늘어.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부른다. 가정을 했어요. 그 노동에 대한 수요 309페이지. 이 노동에 대한 수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동 공급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일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앞에서 우리가 다 했는데 9.2 보세요. 9.2 왼쪽에서나 명목임금 오른쪽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죠. 명목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비용이지 그만큼 임금 줘야 되니까. 오른쪽은 뭐예요? 수입이죠. 왜 수입이야? MPL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Q를 뭘로 미분한 거니까? 노동 L로 미분한 거니까.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총 생산물의 증가분이잖아요. MPL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장 가격 P에다가 시장 가격에다 내다 팔면 수입이지. 그래서 9.2의 왼쪽은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비용. 오른쪽은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수입.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의 최적 고용이 이루어진다. 왜 같아야 돼? 그게 위에 예를 들어서 자세히 써놓고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P 곱하기 MPL이 크다는 건 뭐지?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수입이 더 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을 더 고용하겠죠? 반대로 거기 임금이 더 높아. 그러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니까 노동 고용을 줄일 건 당연하잖아.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노동 한 단위 추가로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수입이 결국은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 고용량이 뭐야? 이윤 극대화 고용량이지. 결정된다.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왼쪽에 W가 크게 대문자로 되어 있네. 괄호 열고 명목임금. 오른쪽은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실질임금. 거기 명목임금 W equal P 곱하기 MPL인데 좌우변을 P로 나눠버리는 게 실질임금이죠. 그래서 좌변에 P분의 W, 우변에 MPL. 그래서 노동수요곡선이 MPL로 쓸 거냐 아니면 P 곱하기 MPL로 쓸 거냐에 따라서 실질임금 평면인지 명목임금 평면인지 물론 달라져야 되고 노동수요곡선이다. 왜 우하향해요?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우하향한다.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노동 공급 우리가 여가소비 소득평면이라는 것을 미시경제학에 처음 소비자 선택이론 할 때 여가소비 소득평면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임금 상승하면 대체효과는 뭐예요? 임금이 상승하면 비싼 거는 적게 쓰고 저렴한 거 많이 쓴다 그랬는데 뭐가 비싸진다 그랬어? 여가. 여가 소비가 비싸죠.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지. 왜? 비싼 임금 때문에. 그렇죠. 이 비싼 임금 포기하고 내가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여가 소비를 뭐하고?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대체 효과하고, 두 번째,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는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소득 효과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다 그랬어? 반드시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을 두고 임금이 상승하면 내가 똑같이 8시간 일해. 그러면 나의 실질 소득이 늘지.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가가 정상제면 여가를 더 소비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더 공급한다는 거야?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줄인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우상향한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하나씩 자세히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311페이지 좀 보세요. 노동 공급은 임금 변함에 따라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밑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임금이 너무 낮았어. 그래서 난 놀아. 차라리 노는 게 낫겠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임금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새롭게 취업하려는 경로. 두 번째, 취업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 임금 수준이 변할 때 노동 시간을 변경시키는 경로. 이 두 가지 경로다. 첫 번째 경로에 의하면 밑줄. 첫 번째 경로에 의하면 실업수당이나 추가로 구직 활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비교적 작다면 임금 수준 상승에 따라 노동 공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이해되죠? 두 번째, 임금이 상승하면 밑줄. 이제 우리가 봤던 거예요. 미시경제학에서. 임금 상승에다 밑줄, 대체 효과에다 밑줄. 임금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여가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대체 효과하고, 두 번째, 거의 소득 효과에다 밑줄.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가 늘리고 노동 줄이는 소득 효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쭉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거 미시경제학에서 얘기를 했고, 경험적 사실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이 경험적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실증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실증 자료를 보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서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311페이지 오른쪽에 그 임금 상승에 대해 별표해 놓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앞에서 다 봤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 단락이 이제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케인즈는 밑줄. 케인즈는 노동자와는 달리 노동자는 기업가와는 달리 거기 밑줄 실질 임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물가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다. 이거를 화폐 환상이다 이렇게 부르요. 화폐 환상이다. 기업은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물가 변화를 잘 모른다. 이게 화폐 환상에 쌓여있다. 화폐 환상이 머니 일루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단어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화폐 환상이 도대체 뭐야? 이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여러분,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 유동성이 소비하는 데 쓰이고 투자하는 데도 쓰이고 총 수요를 늘려. 그렇죠? 그러면 총 수요가 많아지면 너도 나도 물건을 사려고 할 거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면 총 수요 증가가 물가를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물가를 상승시켜. 이게 우리 총 수요 총무 모의를 안 해서 그런데 물가를 상승시켜.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을 이걸 보는데, 물가 상승을 보는데 이게 통화량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원인을 모르고 이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만을 볼 수 있는 노동자인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업가는 다 안다는 거야. 사실상 기업가는 그래서 완전 정보화에 있고, 노동자는 이 물가가 상승해서 통화량 변화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자신의 명목임금이 상승하는데 명목임금 상승밖에 모르고 내 임금 상승하는 것밖에 모르고 물가 상승하는 걸 못 본다.
이게 케인지 생각이고 이거를 케인지가 화폐 환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폐 환상의 정의를 해보면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화폐 환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명목 변수와 뭐를? 실질 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 화폐 환상이다. 그래서 화폐 환상 그 단어만 가지고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 보게 될 거고, 방금까지 봤던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총공급 측면의 첫 번째입니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생겼냐면 누가?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고,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다. 요 이윤은 TR에서 TC를 뺀 것이고, 요 TR에서 TC를 뺀 거고, TR은 물건 가격에다가 물건 판매량을 곱하는 것이 판매 수입이고, 그리고 이 비용은 노동시장에 노동비용도 있고 자본시장에 자본비용도 있을 텐데 우리는 노동시장만 보니까 노동비용만 고려하면 되겠다. 임금에다가 고용량을 곱하는 노동비용.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내가 노동을 몇 개를 고용하겠냐. 기업의 행동 원리죠, 이게. 요 파이를 극대화하는 노동량. 요게 기업의 행동 원리고,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뭐를? 목적 함수를 뭘로? 선택 변수로 미분을 했다. 그래서 보니까 요 노동으로 미분하면 얘 물건 가격은 상품 시장의 지금 경쟁이라고, 아무런 얘기 없으면 독점이란 말이 없으면 경쟁이에요. 독점이라면 반드시 독점이란 말을 해줘. 그래서 P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 그리고 노동으로 산출량을 미분하면 노동 생산성이 되고, 마이너스 W니까 W 이퀄 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출했던 방금 W 이퀄 P 곱하기 MPL. 어떤 평면에? 명목 임금 평면에 W 이퀄 P 곱하기 MPL.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요 한계 생산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상태가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랬고, 이걸 실질 임금 평면으로 봐버리면 좌우변을 P로 나눠버리면 P분의 W, MPL 이렇게 되고, 실질 임금 평면으로 실질 임금 고용량으로 우리가 평면에 두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보통 이제 소문자로 W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노동의 공급은 누가 하고? 노동의 공급은 소비자가 한다. 소비자가.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수요하는 주체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해서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근로소득을 가지고 상품 시장 가서 물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 혹은 노동 공급자는 근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로자. 행동 원리가 기본적으로 maximize, utility, 효용 극대화고, 이 효용은 여가 소비하고 소득으로부터 온다. 이랬어요. 여가 소비라 소득으로부터 온다.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겠지만 둘 다 재화니까 제약이 있다. 어떤 제약이 있어?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근로소득 제약하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 제약하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 제약은 이게 만약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은 어디서 와? 임금률에다가 노동 공급 시간에서 오겠지. 그 노동 공급 시간은 총 시간에서 여가 소비를 빼면 노동 공급 시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떤 평면에 요 여가 소비 소득 평면에 여가 소비 소득 평면에 요거를
예산선을 그려봤더니 우하향하는 이런 예산선. 일일이 지금 다시 뭐 처음부터 반복할 필요는 없고 골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요 H 총가용 시간이 전부 다 놀아버리면요. 근로소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총가용 시간 전부 다 놀아버리는 경우에요. 그리고 전혀 안 놀아. 그럼 여기다가 임금을 곱한 것만큼 소득으로 돌아오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W인 이런 직선이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상승했어. 임금이 상승했어. 그러면 요 기울기 자체가 커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커져. 물론 전부 다 놀아버리니까 이 점은 뭐 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절편값은 변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있었고,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는 임금 상승이 요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서 여가 기회비용 상승, 노동 공급은 플러스, 여가 소비는 마이너스 이랬고, 두 번째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질 소득, 요 플러스 양의 소득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양의 소득 효과, 이 소득 효과 때문에 여가가 뭐라고?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여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은 줄이는 효과. 이렇게. 여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효과. 여가가 정상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랬더니 경험적으로 거기 그랬죠? 경험적으로 대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은 레이버 서플라이는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미시경제학은 이렇게 경험적인 사실 이렇게 하면서 거시경제 여기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시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 뭐 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효용함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효용함수는 거시경제가 잘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이 효용함수를 이게 콥더글라스냐 뭐 레온티에프냐 준선형이냐 이게 다 다릅니다. 콥더글라스일 때 콥더글라스일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고. 나중에 특이한 형태의 이제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잖아. 결론이 우리가 끝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레이버 서플라이 곡선인데요. 요건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가지고 어떤 평면에 요 임금 고용량 평면에 미시경제학에는 여기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후반 굴절 뭐 이런 것들 초점이 있고 뭐 수직의 형태, 뭐 우하향하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변화 이후의 예산선이고 이게 변화 이전의 예산선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의 예산선 상에 한 점 잡아두고 이렇게 돌리고 이게 슬러츠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힉스라 그랬어요. 힉스식의 보상이다. 그래서 요 한 점하고 요런 한 점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가격 변화, 요게 대체 효과고요. 대체 효과. 미시경제학에서 다 했으니까 이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요게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요 대체 효과보다 크기보다 좀 작다고 이렇게 해야 요 얘기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는 이런 점에서 만나서 소득 효과는 더 작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지나도록 효용은 I1으로 물론 효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선택점은 이런 점이고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은 이런 점이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은 이런 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지금 여가 소비 감소, 노동 공급 증가죠. 여기는
여가 소비 증가, 노동 공급 감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초의 여가 소비보다 여가 소비가 줄었으니까 노동 공급은 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여기 대체 효과,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미시경제학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갈 게 노동 공급에 관한 이제 학파 간의 논쟁들인데, 쉬는 시간이에요? 쉬고 합시다. 요거 지우지 마세요. 이쪽만 지우세요.